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의 유승훈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서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의 현행 전기요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기회를 갖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매번 이제 문제점만 제기하고 개선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여러 문제점이 개선이 돼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기요금 제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직 확정된 버전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내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이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지난 5월 8일에 일부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초안의 내용 중에 이제 전원별 설비 용량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 요금이 과거 한 5년 동안 어떠한 변화 추이를 보여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을 4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행 전기요금 제도의 문제점 4가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문제점 각각에 대한 개선 방안 4가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딱 4가지의 문제점과 어떤 4가지의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내용은 지난 5월 8일에 정부가 공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별 설비 용량 전망입니다. 그래서 석탄, LNG, 원전, 신재생 이렇게 이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석탄을 보시면 19년에 이 용량이 36.8기가와트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34년에 29기가와트로 많이 줄어듭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많이 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상당한 용량의 민간 석탄 발전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는 거의 30기를 이제 폐지를 합니다. 특히 30기 중에서 20기, 약 10.6기가와트의 용량에 대해서는 LNG로 연료를 전환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석탄이 대폭 줄어들고 그것이 이제 LNG로 연료 전환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석탄보다는 LNG가 이제 비싸기 때문에 전기 요금의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LNG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LNG는 이제 석탄을 연료 전환하는 10.6기가와트의 용량 외에도 또 전력 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필요한 발전소는 또 LNG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19년 기준으로 약 40기가와트의 LNG 발전소는 2034년이 되면 60.6기가와트로 거의 21기가와트 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보다 비싼 LNG 발전소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분명히 이제 줄어들겠지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좀 풍부하게 보존하고 있는 고체 연료인 석탄에 비해서 좀 보다 친환경적인 기체 연료인 천연가스는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아마 발전 원가의 어떤 상승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원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19년에 23.3기가와트가 이제 2034년에 19.4기가와트로 줄게 됩니다. 원전은 이제 현재 새로 짓고 있는 원전들은 그대로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문을 닫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특히 신규 원전의 경우에는 설계 수명이 60년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가동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으로부터의 발전량은 줄어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재생은
19년에 15.8기가와트에서 이제 34년이 되면 78.1기가와트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은 태양광 발전과 이제 풍력 발전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태양광 발전이나 그 풍력 발전은 화석 연료에 비해서 가격이 더 합니다. 우리가 그 농산물도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유기농 농산물이 좀 더 가격이 비싸듯이 아직까지는 화석 연료에 비해서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것 또한 향후에 전기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좀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요컨대 값싼 전원인 석탄과 원전이 향후에 줄어들 예정이고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더 높은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은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을 보더라도 원전과 석탄에서의 발전량은 줄어들었고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로부터의 발전량은 좀 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변동 수준을 보게 되면요. 먼저 일반 국민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주택용 전력에 과연 물가가 상대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자료는 통계청에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을 한 건데요. 2014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전반적으로 그 물가가 한 5.6% 정도 올랐습니다. 즉 해가 갈수록 물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전기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히려 2014년에 101.71에서 2019년에는 87.41로 오히려 14.1%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인 물가는 그간 올라왔지만 오히려 주택용 전기요금은 떨어졌다. 이것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어떤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LNG와 재생에너지가 늘어가면서 비용의 증가는 있어 왔고 우리가 그렇게 늘렸던 거는 기후변화 대응과 란 관점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전기요금이 그러면 조정이 좀 상향 조정이 돼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택용 전기요금은 떨어지면서 어떤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것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가능할 거냐?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일 겁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전원이 들어와야 되고 그럼 그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오히려 전기요금은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전기요금 제도 자체가 기후변화 대응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산업용 전력은 어떤가를 보게 되면요. 산업용을 보게 되면 물가지수를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를 갖고 살펴볼 수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그렇게 경기가 아주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를 보게 되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104.18에서 2019년에 103.5로 오히려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0.7% 정도 생산자 물가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유 때문에 각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이렇게 그 생산자 물가지수와 같은 저렴한 어떤 산업용 원자재 물가가 어떤 산업의 어떤 성장을 견인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기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보면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2.2%나 떨어졌습니다. 즉 뭐냐면 산업용 전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가 수준보다 그 전기 가격은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다. 즉 주택용 전력이건 산업용 전력이건 간에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비용은 증가했지만 오히려 실질 전기요금은 떨어졌다라는 것이 통계청 자료로부터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4가지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왜 이런 상황이 생겼냐면 전력 생산 원가가 아무리 변동이 돼도 즉 국제 연료 가격이 올라가건 혹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좀 친환경 전원을 많이 써서 전력 생산 원가가 올라가든 전기요금은 현재 요지부동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공급 사업자인 한전은 올해 흑자를 보긴 했습니다만 작년까지 적자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서 투자가 위축이 되고 따라서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원가 회수율을 보게 되면요. 과거에도 물론 낮았습니다만 뭐 2015년, 16년, 2017년에는 원가 회수율이 그래도 100%를 넘었다가 최근 들어서 18년에는 94.1%, 작년에는 현재 추정치로 93.9%로 이 차이가 결국 100에서 이 숫자 사이의 차이가 결국 전력 판매 사업자인 한전의 적자로 이제 기속이 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친환경 전원이 더 늘어나서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오히려 하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 폭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할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그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저렴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를 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 증가세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 요금이 원가에 제대로 연동이 되질 못하다 보니까 가격 신호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따라서 전기가 좀 과소비되는 현상을 우리나라에선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력 소비량의 전력 소비량이 외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국가별 1인당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인당 이제 소비량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선진국들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런 나라와 비교를 한다면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1인당 전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전력 다소비용 산업 구조로 이루어지고 그 전력 다소비용 산업이 결국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만 그러한 산업 구조로 인해서 그 1인당 전력 소비량은 뭐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증가율을 보게 되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 10년 동안 보게 되면 2.8% 이상 거의 3% 매년 이렇게 전력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림을 보시면 뭐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중국은 2010년대 들어서 오히려 1인당 전력 소비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효율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산업 구조 자체가 이제 중공업 위주에서 경공업 위주로 서비스 산업 위주로 산업 구조 자체가 좀 변모하면서 1인당 전력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유독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전력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현상을 유발하는데 전기요금 제도 자체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점은 요즘 그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대응을 위해서 그 세계 각국은 환경 비용과 같은 외부 비용을 반영하는 전기요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환경 등 외부 비용이 충분히 제대로 반영이 돼 있지 못하다라는 점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그럼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하면 일부는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 또 본인이 전기요금을 내는데 그중에서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명 이 환경 등 외부 비용
기후변화 대응 비용과 관련해서는 깜깜이 이제 전기 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점의 첫 번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외부 비용이라고 하는 다소 어려운 경제학적인 용어가 나오는데요. 외부 비용은 뭐냐면 이제 내부 비용은 일반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회계학적인 발전 원가를 얘기하는 거고, 외부 비용은 그 원가 안에 제대로 포함되기 어려운 뭐 미세먼지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 비용이라든지 혹은 뭐 발전소 입지나 송전망 건설과 관련된 사회적인 갈등 비용,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사고 위험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외부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외부 비용이 현재 전기요금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선진국들은 이 외부 비용을 거의 100% 수준으로 전기요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환경 비용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지금도 좀 그렇고, 발전원의 구성이 석탄과 원전으로의 쏠림 현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 들어 원전과 석탄의 발전량이 줄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에 우리하고 에너지 부전 여건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석탄, 뭐 원전, 그다음에 가스, 재생에너지의 각 발전원 구성을 대략 이렇게 n분의 1, 4분의 1의 역할로 구성을 해서 이 발전원 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 외부 비용이 제대로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석탄과 원전으로의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해서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80% 정도가 석탄과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됐고,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두 번째 문제점은 이 외부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부 비용의 일부는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은 돼 있는데 이 소비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본인이 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본인이 기후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로서 내가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현재 전기 요금에 그것이 분리고지가 되고 있질 않아서 그 수준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한전의 매출이 한 60조 원 정도 됐는데요. 여기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이행으로 인해서 흔히 얘기하는 RPS 제도로 인해서 지출한 비용이 한 2조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온실가스 이제 배출권 거래 비용 정산한 금액이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2조 6천억이고 이 비용이 이제 한전 매출액 60조 원과 비교하면 한 4.4% 수준입니다. 즉 국민들은 4.4%를 기후변화 대응 비용으로 전기요금에 납부를 했는데 4.4%나 납부하고 있는 거를 어느 국민도 이제 잘 모르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선진국들은 OECD의 많은 국가들은 이 기후 비용을 별도로 고지를 해서 국민들이 내가 얼마나 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4% 수준밖에 안 되지만 이제 곧 재생에너지가 더 늘어나고 LNG 발전이 좀 더 늘어나면 그 비용은 대폭 커질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올해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24년이 되면 작년에 2조 6천억이었던 게 4조 3천억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늘어나서 머지않은 장래에 한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현행 전기요금 제도의 세 번째 문제점은 약간 이제 구체적인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제도는 용도별 요금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떤 용도는 굉장히 싸고 어떤 용도는 상대적으로 비싸서 거기서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현재 원가의 한 30% 수준의 공급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농민들이 저렴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대규모 기업농들도 이렇게 원가보다 한참 낮은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우리나라에서 열대작물의 재배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산 망고라든지 뭐 국산 바나나라든지 이러한 국산 열대 작물들이 보면 싸서 나오는 게 아니고 원가보다 한참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차액은 결국 일반 국민들이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별 요금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각종 할인 특례 제도가 그 정책적인 효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할인 특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소비자가 대신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력 저소비 가구의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라고 그래서 월 4,000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할인해주고 있는데, 정말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정말로 어려운 가구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가구는 좀 넉넉한 1, 2인 가구가 불필요하게 4,000원의 전기요금을 매월 할인받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왜 자꾸 안 바뀌고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마지막 문제점으로는 전기요금 조정 체계 자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직돼 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일단 한국전력에서 한전에서 결정을 하고 이사회에 통과되면 그것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심의를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정부는 이제 산업 부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서 좀 미온적입니다. 그리고 또 협의를 하는 기관이 기획재정부가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물가를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전기요금의 조정이 물가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막기 위해서 요금 조정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그 두 개 정부 부처가 깊숙이 관여하는 전기요금 조정 과정은 결국 원가 변동이나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반영하는데 너무나도 경직적이다. 따라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 방안은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문제점에 대응하는 네 가지 개선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원가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하다. 즉 원가와 가격을 서로 연동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전기를 구매하는 비용, 즉 전력 생산 원가가 올라가면 소매요금도 올리고 원가가 떨어지면 소매요금도 내리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국제 연료 가격이 떨어져서 올 상반기에 한전이 상당한 흑자를 실현했습니다. 이럴 때는 전기요금을 낮춰주고, 또 이러다가 국제 연료 가격이 올라가면 또 전기요금도 올리고, 이렇게 원가 변동에 전기요금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걸 물론 매달 바꾸는 것은 아니고 분기당 1회 혹은 1년에 2회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 틀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개선 방안은 외부 비용, 즉 환경 비용도 전기요금의 선진국처럼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그리고 이 외부 비용 부분은 결국 정부가 회수를 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데 투자를 하게 됩니다. 대기오염을 개선한다라든지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지원한다든지 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비용을 충분히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개선 방안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개선하냐면 여기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 환경 비용 혹은 기후변화 대응 비용은 별도로 이제 고지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사용량 기본요금 외에 이 환경요금은 별도로 분리 고지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얼마나 부담하는지 알게 하자는 건데요. 일례로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왼쪽의 그림은 미국 뉴욕주의 사례고요. 오른쪽은 독일의 사례입니다. 보시면 미국 뉴욕주의 네모친 부분에 보면 RPS 요금이라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들어간 그 비용이 전기요금에 얼마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용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이게 전기요금 고지서입니다.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 비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주자라는 것이 두 번째 개선 방안입니다. 또 우리 사회의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주택용은 전기요금이 굉장히 원가 대비 비싸고
산업용은 원가 대비 싸다라고 하는 그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주택용은 현재 작년 기준으로 105원 정도 했고 산업용은 106.6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상으로 산업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전력 공급 비용을 보게 되면 주택용은 소규모 수용가들이고요. 산업용은 대규모 수용가가 많고 전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가는 산업용 전기 공급 비용이 좀 더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용은 원가 이하로 좀 많이 싸게 사고 있고 산업용은 원가보다 좀 높게 충분한 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각 용도별 이제 개선 방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특례 할인 요금제는 이제 축소를 하자는 거고요. 세 번째 있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선진국들은 녹색요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난 전기요금을 더 낼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요금을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는 거버넌스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두 개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나름대로의 정책적 목표를 갖고 전기요금을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전기요금에 앞서 말씀드렸던 도소매 가격 연동제 혹은 연료비 연동제 혹은 기후환경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하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성을 확보한 규제기관을 설립해서 거기서 전기요금을 결정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외국은 어떠냐? 미국에서는요, PUC에서 공익사업위원회에서 여기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미국의 에너지부나 재무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은 가스전력시장위원회라고 하는 기구에서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비네자해서 여기서도 독립적인 기구가 전기요금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적인 규제기구가 우리나라도 만들어진다면 그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연동되는 혹은 연료비에 전기요금이 연동되는 제도와 기후환경 비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 핵심적인 두 가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장에는 김정인 에너지시민연대 공동정책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의 김정인입니다. 앞서 발제에 이성훈 교수님께서 전기요금을 어떻게 환경비용까지 고려해서 반영하느냐에 대한 아주 좋은 발제를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네 분의 지정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토론이나 질문을 그 다음 순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 토론자는 부산에서 토론을 하시기 때문에 부득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실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거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론자로 오동재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의 운영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오 선생님한테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웨이브의 오동재 운영위원입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 마음이고요.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많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 발제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승훈 교수님께서 사전에 보내주셨던 발제 자료가 되게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요. 관련해서 또 먼저 질문을 드리고 토론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총괄 원가 해수율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공부를 하면서 또 다른 그래프가 다 또 그려져 있는 걸 확인을 했었는데 다른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거 두바이 유가의 그래프였습니다. 2016년, 2017년에 총괄 원가 회수율이 100%를 넘어섰는데 그때는 하필 두바이 유가가 굉장히 낮은 시기였었고 최근에 2년 동안은 두바이 유가가 다시 올라가서 총괄 원가 회수율이 100%를 넘지 못하는 걸 보고서 유가에서 되게 연동을 많이 받아서 전기 한전의 흑자 적자가 결정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발제에서는 말씀을 해주실 때 친환경 전원이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 때문에 총괄 원가 회수율이 가장 핵심적으로 결정되는지 나중에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 토론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대부분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발제에서도 나왔지만은 OECD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싼 편이고 IEA에서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충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들이 부담이 될 거고 이로 인한 부담을 전기요금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분담을 하는 구조가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지고 있으니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후환경 비용의 고지서를 투명하고 세부적으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특히 석탄 비용을 분리를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때문이라는 이름으로 석탄 비용도 함께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요. 사실 석탄이란 에너지원은 굉장히 비싸진 전원입니다. 한국전력은 최근 석탄화력 발전 때문에 많은 손실을 보고 있고 또 많은 손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한전과 한전 발전 자회사가 총 1조 2천억 원에 가량 달하는 투자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그중 절반이 넘는 6,248억 원이 석탄 부문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듣고 저는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4,652억 원이 6천억 원 가량을 주고 취득한 호주 바이롱 석탄 산업이 자초되면서 얻었던 손실인데요. 참고로 한전의 작년 영업 손실은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해외 석탄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있죠. 지난 6월 달에 인도네시아 자바 90호기의 사업 투자를 의결했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2,300억 원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소에 투자를 했습니다. 뭐 수익성이 나면 괜찮은데요. 둘 다 적자 판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KDI 예비 타당성 주사를 두 사업 다 모두 받았는데 자바 90호기 같은 경우에는 85억 원, 붕항2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의 적자가 손실이 예상된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강행했습니다. 한전이 현재 전력기업과 체결한 PPA가 전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는 게 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전환을 굉장히 열심히 도전을 하고 나아가는 나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나라의 현재 사정이 급하게 변해서 이 사업 자체도 자초가 된다면 호주 바이롱 석탄 사업처럼 한전이 부담해야 할 몫은 KDI가 추정한 85억 원, 1,000억 원을 훨씬 넘은 피해를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비용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0기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7기가 추가로 건설이 되고 있죠. 뭐 신규 석탄 발전소가 추가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국이 그중 하나입니다. 총괄 원가 보상주의에 따라서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전은 모두 발전사에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요. 현재 지어지고 있는 7기 중 6기의 석탄화력 발전소 고성하이, 강릉한인, 삼척 포스파워 등 3개의 석탄 발전소는 표준 투자비로 원래 3.6조 원에서 3조 8조 원 정도를 상정했습니다. 근데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는 과정에서 표준 투자비를 4.9조 원에서 5.6조 원으로 투자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쟁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만약에 민간 발전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주게 되면은 수조 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새로 지어진 석탄화력 발전소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지금
1주째죠.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2주가 더 남았는데요. 지난주 사업통상자원위원회 이소영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전제를 했을 때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듭니다. 삼척 석탄 발전을 예로 들면 운영 기간 동안 85%의 이용률을 가정을 하고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035년이 되면은 이용률이 50%로 떨어지고 2050년이 되면은 이용률이 10%로 떨어지게 됩니다. 85%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석탄 발전소가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정작 발전하는 양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셈이죠.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의 폐쇄가 좀 더 빨리 앞당겨진다면 그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국내 석탄 발전이 초래할 한국전력의 손실 그리고 한국전력이 무리하게 해외 석탄 발전 사업, 해외 석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손실의 불확실성, 모든 부담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기 요금의 형태로 말이죠. 이를 단순히 기후 환경 비용이라는 간단한 이름으로 다른 비용을 합쳐서 납부하게끔 한다면은 한국전력의 방만한 경영과 비싼 석탄 발전에 치르는 대가를 묻어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요금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해외의 환경요금 분리고지 사례가 소개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거 공부를 할 때 되게 인상 깊게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해외 사례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좀 그 중에서도 석탄 비용, 화석연료 비용을 분리해서 부과하는 것 방안을 제안 드려보고 싶은데요. 뭐 석탄 비용만 따로 이렇게 뺄 수는 없겠지만은 장기적 추세로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갈수록 줄어들 거고 석탄 화력 발전, 가스 발전의 비용은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어떤 발전원에서 비용이 발생하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를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야지 좀 더 제대로 된 기후환경 비용이 부과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동재 선생님. 그럼 두 번째 토론자로 성남 소비자 시민 모임 대표로 계신 이경화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남 소비자 시민 모임 이경화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국민의 기후환경 비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하고 기후환경을 고려한 자발적 에너지 저감 및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개최됨이 다양한 계층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전 국민의 이해와 동참을 호소하는 자리로 인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관해 주신 에너지 시민연대와 무엇보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11일 며칠 전에 OECD 한국 재생에너지 비중 36개국 중 꼴찌 정규로 인상 권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OECD가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여전히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하고 전기요금도 지나치게 저렴하다며 개선을 권고한 것입니다. 저렴한 전기요금 정책이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은 물론 향후 에너지 이용 향후 또 전력 수요 관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고 평가해서 경기가 회복되면 전기요금은 비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에너지업체 관계자가 OECD가 환경병을 고려하는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라고 말한 기사를 접하면서 토론회에 이제 오며 많은 생각이 교차되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어 왔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개선되지 못한 전기요금 제도는 실은 정부 주도하에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또 실행됨에 따라 국민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다소 불편한 속내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전기요금 제도에 환경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고 에너지 전략이든 혹은 에너지 소비 부분에서
내가 쓴 만큼 요금을 지불하면 되는데 왜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에너지 전략에 동참해야 하느냐라는 논쟁이 아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의 잣대를 편리한 가전기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력 과소비를 막고 국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조금은 불편함도 감수하는 실천적 삶을 유도하는데 전기요금 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의 에너지 소통 정책들이 좀 실패한 예가 아닐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정보의 불균형이나 비대칭, 참여나 실천 주체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이라도 명확한 정보 제공과 기후환경 비용에 대한 인식 개선, 국민의 실천적 삶 유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삶을 도모함이 마땅합니다. 기나긴 장마와 태풍을 겪은 지금의 시기야말로 정부가 오랜 기간 개선되지 못했던 전기요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제도로 개편할 의지를 보여주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는 등 강력한 진정성으로 호소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민주적 결정 과정을 통해 정책 방향을 이끌어내고 불필요한 또 오해나 불신,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최소한 정책 간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함을 전제로 지역 에너지 활동가이자 소비자 입장에서 몇 가지 국민적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보의 비대칭 측면에서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 요금 체계 속에 기후환경 비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할 순회 토론회 혹은 포럼, 잡담회 등 소통의 장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지자체, 그러나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마을 단위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이 문제들이 거론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 그리고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오늘의 주요 쟁점이 오늘 시발점으로 전 국민에게 굴곡 없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기후환경 비용을 반영해 개편되는 전기요금 제도에 대해 치우치지 않는 명확한 정보 전달을 도모하고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광고나 유튜브 제작 등도 좀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후환경 비용의 정보 제공 방식의 전환 및 다양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후환경 비용을 분리해 정보 제공하자고 하는데요. 사실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모바일 형태 등 페이퍼 형태 등 어떤 형태로 받더라도 제대로 보는 소비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고지서에 또 정보를 제공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정보를 전달할 방법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대별로 전기요금 정보를 받고자 하는 방식도 다르고 정보를 이해하는 속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 형태, 방식을 다양화해서 소비자가 정보받는 방식이나 형태를 선택하게 하고 그 정보를 확인하고 달라진 나의 삶의 행동 변화라든지 좋은 정책 방향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국민적 관심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정책 모색과 적용으로 정보의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기후환경 비용이 목적성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와 사용 내역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되어야 하고요. 공개 시에도 다수의 일반적 소비자,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 사용과 표현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를 습득하는데도 개인별, 환경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발전원이나 사용처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다수의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언어와 쉬운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선이 계속 거듭될 수 있도록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수반돼야 합니다. 네 번째, 정책의 목적과 바람직한 방향, 명확한 정보 전달을 도모할 활동가 그룹의 또 질적, 양적 확대와 교육을 담당할 전문 단체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마을 단위에서부터 이해와 인식 변화가 확산되어 나가야 하고요. 구심점이 될 역량 있는 단체나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마을 단위에서 탄탄히 자리 잡고 있어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후위기 속 가장 큰 어쩌면 피해자이자 합리적 소비자가 될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컨텐츠 개발이나 보급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청드립니다. 사실은 조금 더 욕심낸다면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시켜 미래 세대에게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세대별 교육을 책임질 컨텐츠 개발과 보급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일방적인 정책 수립과 이행을 통해서 그동안 겪었던 정보의 불균형을 좀 해소하고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한 어떤 불신을 회복하고 그리고 소비자가 스스로 인식하여 변화하는 에너지 사용 주체로 견인할 별도의 소통이나 갈등 관리 기구나 조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 없이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전달하기에 충분한 다양한 주체들로 탄탄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시민연대의 역할이 또 크고 중요하게 부각될 거라 사료됩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기점으로 현 정부가 추구하는 에너지 정책 중에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의 전기요금 제도 개선에 다수의 국민, 소비자들이 주인으로 참여해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촘촘한 소통 계획 수립과 이행, 결과 반영 및 투명한 정보 공개까지 국민의 바람대로 이루어 나가길 간절히 바람하지 않으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코멘트하고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연구기획위원으로 계신 이정필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정필입니다. 저는 뭐랄까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먼저 전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불구하고 좀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기후 위기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 정부도 사실 이런 개념이라든지 담론을 수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후 대응 정책이든 에너지 전환 정책이든 그 목표라든지 정책들 수단들을 보면 위기에 걸맞는 정책 그 목표를 담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매우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2017년부터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정부 지금 초기부터 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들이 많이 여러 가지 노정되고 있다 보고 오늘 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또 개선 방안을 찾는 토론회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6월 달에도 에너지 시민연대가 주최하는 긴급 토론회가 전기요금 관련된 게 있었어요. 사실 그때도 비슷한 얘기들이 좀 오고 갔었지요. 그만큼 정부는 아직까지 그렇게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크게 개선할 의지는 집권기관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계속 있는 거고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활물가와 전기요금 관련된다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소비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전기요금도 오른다는 시그널이 좀 매우 불편하게 좀 느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전기요금과 무관하게 한국 사회 전반의 사회복지라든지 안전망 자체가 매우 구축되지 않고 취약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전기요금의 공공요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전기요금 이런 그 인상이라든지 현실화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처한 상황 맥락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정확한 정책적 신호라든지 그다음에 설득 논리들이 동시에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표문은 저는 크게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유승훈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는데 대부분 다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어떤 찬반 토론이라기보다는 좀 추가되는 의견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도소매 가격 연동제, 사회적 비용 반영, 그리고 용도별 요금제 개선, 그리고 규제기관의 어떤 전기요금 체계 결정에서 좀 합리화하는 구조로 개선하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한 편인데 하나 궁금한 것은 토론문에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회적 비용을 좀 반영하는 측면에 보면 현재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용도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계한다면 기존에 있는 이 기금 문제하고 그러면 새롭게 추가될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추가될 경우에 겹치는 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떻게 교통 정리가 해야 되는 건지 또 사실 갑자기 궁금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자 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저유가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말 나온 것처럼 오히려 이맘때가 지금이 전기요금 정상화 현실화한다는 건 적기가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주장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자칫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 정상화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또 하나 전기요금 인상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시기마다 그 계산법에 따라서 인하될 때가 있겠고 인상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과연 인하되는 경우들이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유가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호기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식의 논리를 전달에 따라서는 이게 꼭 그렇게까지 호기가 아니고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이라든지 논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유승훈 선생님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저는 좀 주목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버넌스 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토론하고 결정해서 하반기 예정대로라면 하반기 때 정부의 정책 제안문 형식으로 전달할 계획인데요. 이 중에 하나가 쟁점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을 다루는 좀 의제로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예비 토론회를 전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언론지상에 나온 걸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 그 내부 사정, 물론 공개 토론은 합니다만 그런 내용의 흐름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내용이 결정이 되면 사실 이것들이 국민의 100% 다 의견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이게 대표성 있고 수기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일정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결정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결론이 오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하고 제안한 내용과 좀 달리 반대로 났을 경우는 어떤 식의 또 이게 뭐랄까 논법이 필요할 것인지 그러면 정부는 분명히 그 결과를 받아서 유불을 따져서 수용하거나 뭐 선택적으로 수용한다고 할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저는 우려스럽기도 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그 결론들이 잘 도출되기를 좀 바라는 편입니다. 두서없이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이런 측면에 볼 때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답 100% 정답 아니자 일정한 해법은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 공론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 볼 때는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그럼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어느 시기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하겠다 어떤 수단을 쓰겠다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론화라든지 사회적 대화들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물론 이제 현재는 제도가 많이 바뀔 건데 그러면 전기 요금 자체로 할인이라든지 복지, 에너지 복지 측면을 좀 커버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요? 좀 요금제에서 좀 분리된다 했을 경우에 분명히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빈곤층,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저압을 쓰고 있는 영세 상인들 일반용을 쓰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요금 체계로 지원되지 않거나 보호망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체계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동시에 제안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정당성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외에도 사실 전기요금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좀 더 초점이 흐려질 수 있긴 하지만 유류세 수송 그리고 그다음에 난방이라든지 집단 에너지 이런 것도 동시에 어떤 얘기거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전기요금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편하고 개선해야 할 것인가도 일정하게는 에너지 체계 전반에 대해서 요금이라는 가격 결정 조세 문제들도 동시에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을 국한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전기요금과 관련, 에너지 요금과 관련된 건데요. 사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해요.
보급 정책 필요할 것이고 또 시장도 돌아가게 할 것이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될 것이고 시민들도 참여에 적극적으로 프로슈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사실 국제기구, 에너지기구라든지 재생에너지기구, 유럽의 미국의 선진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들은 대부분은 지역 정부라든가 지역 사회 중심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좀 결정권들 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일단 큰 틀 규제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큰 가이드를 주는 거고 그 내에서 광역과 기초에서 좀 새로운 혁신적인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좀 열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요새 말로 하면 규제 샌드박스 같은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에너지 전환 혁신 같은 실험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요금이 좀 발목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고 물론 이때는 요금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같은 개념들은 분명히 또 도입이 되고 유지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 측면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전기요금이 지역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기후 대응에 많이 발목 잡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동시에 바라보면서 대응책도 만들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수록 토론이 내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플러스 알파로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있다가 토론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부산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계신 최윤찬 박사님을 연결해서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됩니까? 네, 최 박사님 얘기 잘 들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구수한 부산 사투리 들으니까 좋습니다. 예. 예, 자, 저 혼자 토론해 이제 주십시오. 혼자서 마스크 벗고 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 교수님 오늘 발표 잘 들었고, 그 유승훈 교수님은 아마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교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 그 전기요금 관련으로 해서 2017년도에서 18년도까지 용역을 좀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어떤 용역을 했는가 그러면 그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에서 수혜를 받는 지역을 좀 이렇게 뭐 명확하게 구분을 못했지만은 그래서 수도권 지역 또 그 원자력 발전한 발전 지역 이렇게 양보를 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곳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피해가 있으니까 그것을 수혜를 받는 곳에서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교수님 발표 내용 중에 결국 그 비환경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2016년, 17년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그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에서 문제 제기가 먼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력발전이라는 것은 뭐 눈에 안 보이는 미세먼지 같은 그 환경 피해, 그 다음에 충남 지역이 그 송전설로 관련해서 그 갈등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산도 그 기장 지역의 그 원전 발전에서 나오는 그 송전설로 때문에 그 밀양 지역에서 많은 그런 갈등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국회의원 두 분이 또 법안도 그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에서 50km, 한 분은 30km까지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시하자는 법안까지 만들었는데 국회 공턱은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 한 4, 5년, 5, 6년 전에 전기요금 차등제 부분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고 이것이 그 비환경 비용으로 해서 전기요금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고 죄송합니다만은 그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그 수도권 지역은 발전 지역보다 전기요금을 좀 더 많이 내주시고 그 돈을 적절히 그 발전 지역에서 분배를 하겠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또 뭐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설문조사까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토론 자료에는 1000명이라고 드렸는데, 제가 오늘 그 보고서를 다시 보니까 12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 600분, 또 원자력 발전소 설계 지역 600분이라고 조사를 했는데, 뭐, 그, 결과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 가지고 수도권 지역을 좀 더 뜨뜻미지근하고 원전 지역을 굉장히 이제 못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다만 한 가지 공통된 사항은 원전 퇴피 비용,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없이 다른 쪽으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 비용 증가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했고 추가로 지불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격 차이가 수도권과 발전지역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1200분의 힘든 발전에 대해 가지고 회피하는 데는 우리가 결과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충남 지역이 당시 그 화력발전 그다음 다른 그 피해 보상 부분 또 우리 원전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국회에서 한번 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여건이 변화하는 바람에 최근까지 그렇게 이슈화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뭐 재생에너지 관련하고 해서 뭐 전기기업 뭐 증가 문제라든지 뭐 산업용 전기요금 뭐 개편이라든지 뭐 재작년에 있었던 뭐 누진제 개편까지 해가지고 전기요금 이슈가 있었지만은 발전 지역하고 비발전 지역하고 어떤 경쟁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마음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차대 그 전기요금이 오늘 이런 교수님의 좋은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때 발전 지역하고 비발전 지역의 경쟁성 문제도 좀 같이 거론됐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그 전기요금 관련해서 저도 뭐 여기에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계시는 그 전기 관련 교수님들하고 많은 그 토론과 그 연구를 하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결국 우리나라 이 전력 시장은 그 한정을 통한 단일 시장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많았고 에너지 전환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분산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도 쓰는 데서 스스로 만들어서 자연처럼 하는 그런 분산형 체계로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개편도 중요하지만 지금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분산형 전환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쪽으로 계속 전환이 되었으면 하고 그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지금 재생에너지 쪽에서 이 RE100이라는 이슈가 지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자기들이 쓰는 전력들을 스스로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산업체도 스스로 전환이 좀 되어야 모두가 이 전기요금이라는 이 굴레에서 좀 탈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먼 미래에 해야 될 것도 있고 가까운 시기에 당장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잘 챙겨가지고 하나하나 성사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그 토론을 들었고요. 이제는 제가
한두 분께서 우리 유 교수님한테 질문 거가 있으니까 우선 유 교수님의 그 답변을 좀 듣고 좀 편안하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시민분들께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교수님. 네. 예, 그 많은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우리 오동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그 전기요금의 이제 생산 원가를 결정하는 데는 이제 굉장히 유가가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분명히. 그와 아울러서 아무래도 친환경 전원의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의 양이 늘어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에 이제 원가 회수율이 이제 크게 낮아진 것은 물론 그 유가와 관련된 부분이 더 크긴 합니다. 왜냐하면 LNG 발전이 보면 국내 도입되는 LNG 가격은 다 유가에 연동됩니다. 가격이.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LNG 가격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S&P라고 해서 개통한계 가격을 LNG가 결정하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LNG 가격이 올라가고 S&P도 올라가고 S&P가 올라가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상금, 즉 재생에너지의 가격은 S&P 더하기 REC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정상금도 이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생산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가장 크고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량 자체,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는 그 석탄 발전소의 가동을 좀 많이 줄였고 또 그리고 또 원전의 일부 가동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원전에 뭐 구멍이 발견되고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친환경 전원의 어떤 발전량이 늘어난 효과도 좀 같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유가에 그러니까 전기요금 자체가 이렇게 유가에 연동되는 연료비 연동제가 이제 정착이 안 되면은 친환경 전원이 향후에 그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는데 유가에 이게 원가에 연동되는 요금제가 정착이 되지 않으면 이 친환경 전원을 늘리는 게 향후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연동제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뭐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정필 위원님께서 전력산업 기반기금 뭐 외부 비용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기후환경 비용을 이제 별도로 뭐 부과하고 이렇게 이제 징수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 작동을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직접 매기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지금 전력산업 기반기금은 소비자들이 이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발전사가 이제 납부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비용이나 외부 비용은 결국 이제 연료의 사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연료를 직접 발전 단계에서 사용하는 발전사한테 이제 매기는 형태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의 형태건 발전사한테 매기건 간에 최종적으로는 엔드 유저인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누가 내든지 간에 결국에 마지막 단계에서 소비자가 내니까 그 소비자가 어느 수준을 도대체 최종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리자라고 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한 4.4% 정도 이렇게 내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독일은 보면 전기요금 구성의 50% 이상이 사실은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 부담금으로 현재 부담금과 세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도 그 수준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분리고지를 통해서 좀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최윤찬 박사님께서 정말 그 엄청나게 아주 논란이 될 수 있고 중요한 이슈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지역별 차등요금제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면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교과서적으로는 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지역별로 차등화된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별로 생산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요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특히나 정부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분산 에너지를 분산 전원을 30% 발전량
차지하도록 보급하겠다고 목표도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산 전원이 보면 가격이 또 사실 굉장히 이제 비싼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산 전원이 늘어나면 아마 이곳 분산 에너지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지역별 차동 요금제가 분명히 또 정착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가져올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소외 지역에서는 좀 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소외 지역,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 지역은 이제 배전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좀 대폭 오를 수 있고, 오히려 조금 넉넉한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도심 지역은 배전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요금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사회적인 대합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굉장히 논란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형태보다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냐면 이제 발주법, 즉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에 지원을 하고, 또 송주법, 송전시설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송전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에 지원을 하고, 또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해서 이제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신설을 해서 결국 이와 법이나 이런 세제를 통해서 지역에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최임찬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도입도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분께서 이정필 위원님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에너지 전환이 많이 논의가 되는데 정의로운 전환보다는 공정한 전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 둘의 차이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릴게요. 사실 저희 있는 연구소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인데요. 풀네임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예요. 2009년에 만들어지면서 해외, 북미라는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개념과 담론을 수용해서 국내에 적용해 보자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전환 과정에서 사회 약자라든지 이게 제가 토론에 썼던 것처럼 책임은 공동의 책임이긴 하나 그게 차별적인 책임,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에 대한 원적으로 분담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나왔던 개념은 90년대부터 80년대부터 나왔던 개념이긴 한데 영어를 그대로 가져오면 just transition이에요. 그래서 정의,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할 때, 그리고 거기에 좀 수식어가 붙어서 국내 포함해서 페어라든지 좀 좋은 형평성이라든지 포용성 같은 개념을 넣어서 페어, 공정해야 된다는 의미로 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고 제가 소개한 바로는 더 상의 개념은 정의로운 전환,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 그게 맞는 거고요. 그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공정성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정부가 2018년부터 저스트 트랜지션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로 공식 문건을 보면. 그런데 거기서는 공정한 전환이라고 대부분 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궁금하게 해요. 왜 어떤 분이 외교부에서 시작된 건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초점을 좀 좁힌,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초점을 좀 좁힌다는 게 있어요. 공정한 전환이. 그리고 이번에 뉴딜 계획에서도 공정 전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전환 과제 중에 하나가 예컨대 원전, 석탄 발전, 탈석탄 지역에 일정한 고용이라든지 지역 경제에 일정한 파급 부정적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해서 고용 창출이라든가 좀 경제를 좀 활성화해보자라는 취지로 두 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확대된다 보는데 그래 불과 개념을 물어보기 때문에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정의로운 전환이 맞다라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민께서 사실 좋은 제안을 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오늘 같이 이런 전기요금에 환경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토론회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으로 좀 확대를 해서 전 국민들이 이해하고 또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당위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 아까 이경화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들이에요. 지역마다 사실 순회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하나의
민의를 수렴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타당성과 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패널 간의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선생님. 국가기후환경회에서 나온 그 토론회의 흐름. 네.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거기에도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당위성의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당위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히 조금 결이 다른 게 정부에서도 느끼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정치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것들이 조금 있어서 하는데 분위기는 최근에는 조금 많이 바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산자부나 뭐 이런 데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다만 시기에 대한 문제고 방법에 대한 문제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료비 연동제도 있지만 지역에 대한 차등요금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또 이제 어떤 순위로 좀 할 거냐. 일종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전히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되고요. 이게 전기요금 하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른 것에 소위 에너지 전체 믹스에 영향을 주거든요. 석탄을 어떻게 할 거고 LNG는 어떻게 할 거고 이거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좀 아니지만 전기요금 인상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거가 확실하다. 다만 시기의 문제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 우리 유 교수님의 발표나 좋은 그 토론과 제안을 해주신 거를 한 6, 7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전기요금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적인 수용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반드시 특히 경제학에서는 아주 철칙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쾌적해지려면 어느 정도의 대가는 있어야 된다. 그게 저는 전기요금에서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상은 갈 것이다. 높을 거냐 낮을 거냐 이거는 또 연구는 해봐야 되지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국민적인 수용성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정보에 대한 아까 비대칭성 나왔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직접적인 고지서에다가 주는 방법도 소비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정보 전달의 방법이고 또 다른 외국과 또 국내와 지역 간의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격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반영이 되고 알려줬을 때 환경 비용에 대한 반영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인 토론회도 당연히 중요하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격상에 자주 중요한 건데 조직의 독립성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유 교수님 말씀하셨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어야 외풍에 견디는 나름대로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가서 필요할 때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적인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특례 조항을 먼저 없앨 것이냐 아니면 연료비에 대한 연동제를 먼저 들어올 것인가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나라 상황에는 좀 맞춰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정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전기요금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가격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로 가질 때 모든 전 국민을 포함해서 산업 쪽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하면서 전기요금만 보지 말고 다른 타 부분하고도 같이 보면서 나가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좋은 토론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슨 아나운서가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오늘 또 새로운 거를 이렇게 도전하게 돼서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